한일 국교 정상화 40도를 맞는 한일 우정의 해.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로 당당히 걸어갔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국가 갈등을 불사한 채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분노와 항의가 일본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인가? 과거를 꿈꾸는 일본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인들은 당황스럽기만 한데. 우리나라는 뭐 대책 세운다고 해도 뭐 손가락 절단이거나 그런 조그만 잦은 시위 같은 것만 하는데, 일본 한 나라 안에서도 일본의 대표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지만 또 그 안에 정치인들은 또 참배를 하고 또 자기들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짜 알 수가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을 둔 엄마로서 그 애기한테 어떻게 일본에 대한 거를 얘기해주기가 참 힘들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가 안 된 것 같고. 혼란의 시기, 보다 합리적인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려는 이들에게 일본을 들여다보는 깊고 넓은 눈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일본 동경대학 연구원으로 일본과 만나온 이어령. 그의 저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축소라는 잣대로 일본을 해부한 최고의 일본 분석서로 손꼽힌다. 영문판, 불어판으로도 출간이 되는 이 책은 일본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본 가혹한 분석서다. 일본의 역사가 확대 지향을 할 경우 비극이 초래됨을 예견한 역사서이기도 하다. 풍신수길이가 왕과 같은 권세를 천하를 통일하고 천하의 왕이 되는 그 천황보다 더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는 그 축소지향, 자기를 제대로 안 나타내 보이고, 왜 일본 사람들 보면 아주 깍듯이 인사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는 갑작스레 팽창주의, 거대주의를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비차라고 그래서 조그만 데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하던 걸 다 버리고 막 금으로 막 큰 잔을 만들고 이럽니다. 이 결과가 결국은 한국을 침공하고 중국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는 축소지향을 했을 때 천하를 얻고 거대주의로 갔을 때 천하를 잃습니다. 이 사람은. 82년 처음 나왔을 때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 어떤 일본인이 쓴 서평을 보면은요, 재미있습니다. 이 책을 일본인이 미처 몰랐던 일본론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일본인이지만은 이 책을 읽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근시가 안경을 써서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내용이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무조건 일본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자랑하는 또는 일본적인 특성들이 상당 부분이 옛날에 한국에서 건너간 것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셈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을 한국과는 비교하기를 꺼리고 주로 이제 서양, 그중에서도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어령 전 장관께서 쓴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움직임이 불행한 과거를 쫓아갈수록 일본을 읽어내는 정확한 눈이 필요하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일본 전문가 이어령에게서 복잡한 일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어렵고도 절박한 답을 들어본다. 요즘에요, 이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 책을 다시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독도나 교과서 문제 같은 것이 나오면서 네.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아무리 외쳐도 네.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감정적인 대응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화나고 분하니까 이제 주먹쥐고 규탄을 하지만 그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며 우리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서로 마주치게 되고 또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갈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이웃이 아주 나쁜 이웃이 있으면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게 숙명적인 거라고. 그 200km밖에 안 떨어진. 네.
이 현해탄 그 사이를 두고 몇천 년, 앞으로도 몇천 년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믿던 것도 우선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네들의 단점이나 장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만 아는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조심하게 되죠. 근데 역 근처에 그냥 그 사방에서 몰려가지고 잠시 만났다 떠나는 데서는 좀 남이 봐도 창피한 행위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행도로 다닐 때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요즘 많이 다시 읽고 또 일본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경향이고, 한 손에는 감정적인 주먹을 쥐고 한 손에는 싸늘한 마음으로 일본이 뭔가를 투시하는 그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보면 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에도 얘기했다시피 너희들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오히려 커졌다. 근데 커지려고 그러면은 망했다. 너희들이 역사에 보면은. 예. 그럼 뭐 증명이 되거든요. 네. 도요토미가 왜 망해요? 풍신수길이가. 제일 먼저는 아주 겸손하게 그 집신, 그 도노사마의 자기 오다노부나가지만 제일 먼저 그 집신 덮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집신 이렇게 신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가 내놓으니까 아무 때 신어도 따뜻하거든. 체온 아니에요. 여기 가슴에다 품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녀석은 딴 사람은 늘 나오다 보면 겨울 같은데 추운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꼭 그 신혈과 똑같은 걸로 유지하니까 물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천한 일인데도 이거는 내가 최고의 집신 그 소리 도리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슴에다 딱 품다가 도노사마 하나 얼렁 놓고 얼렁 놓고 그래서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고 축소지향적인 걸로 아주 섬세하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는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가서는 확대지향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네. 그게 결국 독구가와한테는 이제 마지막에 맥히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한국만 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추운지를 몰라가지고 축소지향이니까 한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거예요. 좀 넓게 보는 거 못해. 그러니까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임난 때 군인들이 한국 겨울이 얼마나 무섭고 추운지도 모르고 소리 신고 싸우다가 그냥 전부 동상이 걸린 거예요. 돌아온 군인들 치고 동상 안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들도 고생을 한 거다. 네. 마찬가지로 전후에 대동아 전쟁이라고 자기네들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지향으로 또 간 거예요. 이제 조그만 뭐 라디오 뭐 트란지스터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영토가 제일 그 전후에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고 난 후에 일본의 역사상 영토가 가장 적은 영토예요. 전에는 막 만주, 막 중국, 뭐 저쪽에 그 화태, 옛날에 그 화태라고 그랬지, 사할인이 있는 쪽. 거기에 국토가 굉장히 넓었다고 애들이. 그런데 지고 나니까 전부 국토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나서 조그만 졌는데 오히려 국토가 크고 남미의 식민지 해가지고 괴롭힐 때보다 훨씬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더 부흥됐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하려고 했을 땐 망하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축소지향적으로 가면은 커졌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 다시 확대지향으로 가서 막 땅 사고 별짓 다 하고 막 그러다가 버블이라고 경제 불황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도 상실하고 그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다시 왜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 가지고 그러냐면 자신을 잃으니까 야 우리 또 한번 확대지향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헌법도 바꾸려고 그러고 막 자위대를 군대라고 해가지고 바깥에 내보내려고 이런 극우 세력들이 옛날의 군국주의 시대의 확대지향 쪽으로 다시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확대지향으로 가다가 저렇게 망한 것처럼 10년 동안의 불황이 온 것처럼 군인들이 또 확대지향으로 가다가 망한 것처럼 세 번째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일본을 제대로 알고 보면 주기적인 그 패턴도 읽을 수가 그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앞서서 일본을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그래요. 그 독도 그 영유권도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왜곡된 교과서 문제로 한일 관계가 더욱더 나빠지고 있는데 이젠 철 좀 들어라 이 책을 쓰셨어요. 그 저기 저 매화 향기 저 매화의 아픔을 알아야 친구가 됩니다 하는 글 썼지. 거기서의 그 철부지 일본인의 모습 어떤 의미인가요? 봄에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 매화죠. 그러니까 매화를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꽃 중에 형님이라고 그래서 화형, 꽃 화자 형이라는 거 화형. 모란 꽃이 화려하니까 화왕, 꽃 중에 왕. 그리고 꽃 중에 형님은 누구냐 그러면 매화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매화보다 뭘 좋아했냐면 벚꽃을 좋아했거든. 그런데 저희들이 벚꽃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매화 가지고 나오면 그래 친구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교과서 가지고 군국주의 시대 때 얼마나 그 벚꽃을 가지고 사쿠라라고 해서 그것을 군국주의 상징으로 확 피워가지고 또 떨어지는 게 죽는 걸로 보니까 군가에 모으면 너희들은 벚꽃이다. 벚꽃처럼 져서 죽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 전부 군인이 돼가지고 창피하게 거기 와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게 군국주의 아니에요. 국가라는 게 살려야지 죽어라 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그런 역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화처럼 피어나고 추위에서도 먼저 시절을 아는 그러한 의젓한 꽃의 형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벚꽃밖에 모르는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나 너희들 중에는 매화 같은 철든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철든 사람끼리 놀고 철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의 정면에 나서지 말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철이 든 매화 같은 고결한 사람들, 시대를 먼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잡고 철없는 사람을 타일러서 그런 이 시대착오자 역사를 거꾸로 가는 자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너희들은 너희들, 우리는 너희들을 서로 꾸짖어야 할 입장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을 전체로 적으로 돌리면 우리에게 불리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갈라놓아야 돼. 군국주의 극우파의 일본 사람은 너희들이 극히 일부다. 딴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할 거다. 우리 친구다.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이런 애들 좀 혼내주자. 우리가 혼내는 것보다 너희들이 혼내주는 게 스스로가 좋다. 그래서 사실 일본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독도가 한국 걸로 다 알고 일본 사람은 독도가 다케시마인지도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도 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번에 막 한국에서 막 떠들고 막 이래 놓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태까지 관심도 없었는데 독도를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잘못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요즘 와서 불법 점령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차라리 무시해버리고 이 철없는 놈들 해가지고 취재도 했더라면 일본 사람이 독도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신문에 막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노린 거다. 오히려 노린 거다. 극우파들이 노린 거다. 이게 극우파라는 게 아주 소수자거든요. 그리고 시마네 갱에서는 고기 잡는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무슨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영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사이버 스페이스에 가면 전 세계에 가서 벌어가지고 내가 땅 아무데나 중국에서 사고 미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영토라는 개념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전혀 지금 이 IT 산업이 무역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그렇지 사실상 지금 맘만 먹으면 우리가 호주에다가도 땅 저 싱가포르이 그렇잖아요. 싱가포르는 자기네 땅보다 몇 배나 되는 땅을 샀어, 바깥에다가.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역을 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독도가 아니라 일본 땅 좀 사자고 우리가. 역사의 상처를 씻지 못한 채 맞이한 광복 60주년. 전쟁으로 상처를 주고받던 역사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죽고 죽이는 패권주의 시대, 역사의 차고 긴 겨울을 벗어나 함께 공존하는 아시아의 봄은 가능한가? 이어령의 아시아 이야기를 들어보자. 올해로 그 을사조약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정한 우정과 그 교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또 나아가서 세계가 함께 공감하고 또 지향해야 될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자기 혼자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룹을 만들려면 먼 나라하고는 그룹이 안 돼.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불란스하고 독일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운 나라 아니에요. 하루 이틀만 싸운 게 아니야. 우리보다 더 했어요, 애들은. 그런 나라가 지금 EU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가 형제처럼 돼가지고 화폐도 같은 거 쓰고 깃발도 쓰고 노래도 그 베토벤의 환희 이게 막 그냥 그 유럽의 노래고. 그러니까 유럽에는 불란서 사람이면서도 유럽 사람이다 이거예요. 독일 사람이면서도 유럽 사람이다. 근데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은 있는데 아세아인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크게 보자면 지역 이기주의로 본다면은 유럽은 지금 자기네들이 화폐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시장을 큰 걸 만들었는데 몇 배나 큰 중국, 한국, 일본이 손을 잡아가지고 정말 친구가 돼가지고 과거의 잘못 서로 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자기네들은 빌고 이렇게 하면은 EU와 마찬가지 EAU 같은 문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생긴다고 가정해 보면은 21세기 과제는 과거는 서로 침략했지만 21세기에는 서로 협력해 가지고 지역 하나의 큰 아시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서로 돕고 이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될 건데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이 서로 싸워 가지고 하면은 결국 싸우면 마지막은 전쟁인데 지금 전쟁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이 막 전쟁을 하고 중국이 막 또 일본이 막 쳐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이건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핵이 없다 할지라도 세 나라가 싸우게 되면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어요? 또 어디 가서 서로 흔들어주면 결국은 핵 가진 사람들 전쟁이 되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는 3차 대전이 아시아에서 벌어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화처럼 아시아의 봄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는 못 산다. 이 세상은.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역 소위 로컬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 지역 국가와 국가가 네트워크돼서 EU의 한 그룹이 있고 아세아의 그룹이 있고 미국을 위한 그룹이 있어야 서로 혼자서 센 사람이 없어야 세 큰 그 지역끼리 협력하면서 전쟁 없이 서로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살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컬 하나의 로컬리즘이고. 그럼 어때요?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아야죠. 민족으로. 그건 내셔널. 또 이렇게 한중일 이런 그 지역끼리 단합하는 것이 로컬. 그러면 지역과 지역이 합쳐지는 것이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는 세 사람이 돼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 돼야 돼. 우리 민족, 애국심, 우리나라 철저히 이걸 해야 돼. 우리 빼앗겼으니까 과거에. 그런데 한국인만으로 가지고 살자 이러면은 친구가 없고 남들하고 외톨이 되니까 왕따가 되니까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친구는 이웃 동네끼리 돼야 되니까 로컬리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컬리즘 다음에 글로벌리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로컬리즘이 없고 내셔널에서 글로벌리즘으로 가니까 이 중간이 지금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유로를 쓰느냐 달러를 쓰느냐 제 화폐 우리끼리 화폐는 또 없다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 먼 앞날을 내다볼 때 말하자면 지금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봄이 온다 라는 희망을 가지면 남보다 일찍 피는 매화가 일본에도 있어야 되고 한국에도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있어야 세계의 큰 흐름이 로컬리즘, 글로벌리즘으로 가는 문명의 큰 흐름에 역행을 하거나
떨어져 있다가는 소용돌이를 만나서 우리만 답보하게 된다. 예, 내가 가위바위보 얘기를 했잖아요. 가위바위보 문명이.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에는 이기는 사람이 없어. 주먹이 센 것 같아도 보자기한테 지잖아. 그렇죠. 근데 보자기가 최고냐 하면은 이건 가위한테 지네. 그럼 가위가 최고인가 하면은 이건 주먹한테도 지잖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약점이 있고 강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환론이거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땠어요? 중국이 지배를 해가지고 중화사상이 세계를 지배했어. 그 다음에 일본이 지배를 해가지고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나라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 나라가 가위바위보처럼 각자 강점과 약점들이 있으면 서로 보완하면서 누구도 일국이 지배하지 않은 패권주의가 통하지 않는 하나의 아세아의 균형이 생긴다. 그것처럼 전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철든다는 건 뭐겠는가? 자기가 세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약한 점도 알아야 되겠다. 강한 점이 나는 이렇게 강해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건 강해도 이건 못해 하는 약점을 있으면 자기가 군림 못하잖아요. 보아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낯설지 않다. 국가 갈등과는 별도로 한류 열풍은 문화 교류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데 참 음악이라는 건 언어가 달라도 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한류가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ブームになる前は大して自分の中で存在感なかったし、とても想像ができなくてどんな国なんだろうって未知の世界でした。 한국의 가수와 배우를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로 관심을 깊어지게 하는 한류 열풍. 이 뜨거움은 한때의 거품인가, 문화 교류의 청신호인가? 한류, 그 흐름을 좀 더 깊이 알아보자. 한류 같은 거 보면 일본에 지금 중고령 여자들인데 가정주부들인데 이게 어린애들처럼 철없는 애들이 아니요. 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다 키워가지고 지금 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낸 어머니들이 배용진이 보면 오빠 오빠 그래가지고 막 지금 그 저 뭐야 이 강원도에 거기 그런 것을 관광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라고 그런다고. 배용준 겨울 연가 촬영한 데를 성지순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처럼 떠받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랬지만은 겨울 연가 같은 게 가가지고 감동을 주고 야 일본에는 없는 멋있다 막 저런 사람들 아마 일본에 가면 또 이렇게 인기 있을 거예요. 그 배용준이 최지우는 갔으니까 뭐 우리 가면은 더군다나 뭐 우리 고유한 응? 또 우리 국악 같은 거 하면은 더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은 한국을 경멸하고 한국을 그렇게 이 과거에 저희들이 식민 통치 때 우리가 군사력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걔들이 감히 우리를 그 넘보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한류 열풍 있잖아요. 이게 국가 사이의 분쟁과 갈등에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배용준이를 좋아하고 한국 배우들을 좋아하는데 한국하고 분쟁이 있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우린 좋은데 싸움하지 말았으면 그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한류 붐이 일고 한국이라는 건 멋있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텔레비전에서 외국인하고 만약 결혼한다면은 어떤 외국인이 좋겠느냐라고 일본 여자들한테 투표를 했더니 놀랍게도 한국 남성이 1위요. 일본 남자보다도 멋있고 정말 그 이 한국 남성들은 남자답고 여자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또 이제 군대들 가서 군대 훈련을 받으니까
한국 그 남자면 다 태권도 다 잘하고 얼굴도 다 멋있고 또 여자한테도 잘해주고 막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팬인데 한국을 욕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정치적 경제적인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문화라는 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니까 국경을 초월하는 게 문화니까 우리 좋은 거 보면은 저게 불란서 영화니까 좋고 뭐 미국 영화니까 좋고 그래요. 그게 미국에서 만든 할리우드 영화라도 슬프면 울잖아요. 화나면 주먹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제도나 경제적 이해관계 없는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지금도 잘 익숙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여성이 일본 사람이었다, 미국 사람이었다 할 때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걸 어떡하냐고. 그게 문화라고.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의 영역을 넓히는 거니까 특히 한국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강대한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은 문화의 힘으로 버텨야 된다. 돈 많아요? 경제력에? 매력이지. 아무리 봐도 되게 매력 있더라. 막 거기 창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매력이야말로 제3의 힘이야. 부국 강병 시대는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경제력이 강해야 됐지만 이제는 문화의 힘이 강해야 남들이 한류붐처럼 매력이 있어야 국가가 힘이 생겨, 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력, 경제력, 매력 이걸 잊지 말아라. 이 매력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국가의 전략과 국력과 국가 브랜드로 내세워야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우리가 기술력, 경제력 딸리지만 문화 이거 자신 있다 이거요. 자신 있죠? 네. 가서 한번 판소리 한번 부르면 지들이 뭐 일본 애들 부르는 건 목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잘 할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독일 사람은 뭘로 노래 불러요? 후이죠. 이 그루탈. 이 하는 거 하는 거 하는 뭐 불란 사람은 나잘 콧소리 하잖아. 또 이태리 사람은 이 빨라딸레 이 구개음 목젖으로 하는 거 왜 오페라 아리아 할 때 막 떠는 거고 그게 빨라딸레. 근데 한국 사람은 목청으로도 하고 잘 알잖아요. 코로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한국이 최고라는 게 아니라 왜 지금 광주가 바로 세계 소리의 중심이냐 그러면은 이태리 가면은 그건 목젖 딱 울리면 되는 곳이고 이 독일에 가서 하는 소위 말하는 리드 그거는 이 후음 가지고 목구멍으로 노래 부르고 비음으로 노래 부르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전체를 가지고 우리 판소리는 세 가지 다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태리 가도 한국 가수가 이태리 사람한테 안 줘. 불란서에 가도 안 줘. 독일에 가도 안 줘. 근데 독일 사람은 절대로 이태리 가서 대성 못해요. 불란서 사람이 이 독일 가서 안 돼. 근데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서 불러도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판소리는 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우리니까 판소리를 좋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국에서 평하기를 판소리를 부를 줄 알면 오페라에서 또는 샹송에서 또 리드의 이 가창하는 그 가창력에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화를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이전에 보더라도 이 한국 사람들은 가무에 능하다. 노래와 춤에 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그 활 같은 거 그게 그냥 계속 올림픽 때 활 잘 쏘잖아요. 동이전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 활 잘 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어떤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보다는 문화를 할 수 있는 유전자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발휘를 못한 거예요. 경제력,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군대가 못하는 수십 사단이 또 수백조 원으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한류였잖냐. 지금 홍콩이니 말이지 베트남 이런 데 보면은 대장금 하면은 자동차가 안 다니는데 자동차가 택시가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의학 동원 아니요. 그렇죠. 이 의하고 식, 식의 동원이기 때문에 먹는 거하고 의술이 뿌리가 같다. 미국 사람은 햄버거 먹는 거하고 약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햄버거 먹으면 막 이렇게 막 살찌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먹는 거하고 해서 의학하고 같잖아요. 그것을 그런 전통 문화를 다룬 것이 대장금이기 때문에 금식 뭐가 와요? 공감이 오잖아. 역시 앞으로는 머리를 써서 일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스스로 과거의 한국을 지배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바보였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는 길이다.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이 올림픽 때 개회식을 보고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보니까 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는 왠지 모르게 한국 사람들 막 그 개회식 할 때 춤추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 이거요. 감동을 했다는 얘기죠. 눈물이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 건 우리 조상들이 참 바보구나. 저렇게 신바람 있고 저렇게 다이나믹한 한국인들을 어떻게 식민지 백성으로 다스리려고 했겠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저렇게 훌륭한 문화와 저런 힘을 가진 민족을 무슨 수로 다스리려고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일본 사람들이 저희들이 합리화하고 식민 지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국의 문화가 뭔지를 알고 한국인들 하나하나를 접해보고 한국의 우수성을 알면은 스스로 과거에 36년 동안 저희들이 헌병시켜서 한 그 짓들을 생각하면은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일본 사람 보면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그리고 한국 사람 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분한 것 좀 알아라. 분한 것 좀 알아라. 36년 만나지 말고 좀 생각하면 안에서 치솟 짰냐 분한 것이. 분하면 이겨야지. 공부를 해줘야 사람한테 이기고 다 이겨야지. 그게 한풀이지. 와가지고 그냥 막 소리 구호만 질러서 우리 이게 풀리냐. 그러니까 분한 생각 좀 해라. 일본 사람은 좀 부끄러울 줄 알아라. 이렇게 해야 두 나라가 한쪽은 부끄러워 한쪽은 분한 마음을 가져야 두 사람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미래의 역사를 그릴 수가 있다. 옛날처럼 19세기, 20세기처럼 식민지 만들고 강한 사람이 말하자면 강한 게 약한 사람을 먹는 그러한 시대라면은 그건 또 모르겠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21세기라는 건. 미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이라크 하나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일본이 아무리 강해져도 절대로 저희들이 옛날과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어. 또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을 시대가 어떻게 변했다는 걸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뭐요? 남은 거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한 짓을 뉘우치듯이 우리도 과거에 당했던 것을 당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일본을 하나의 그 한국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한국을 이해시키면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 매화 얘기도 썼지만 한일 합방 전 얘기지만은 정한론, 한국을 치자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할복자설한 사람이 있거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을 지배한다고 왜 배는 왜 가르냐고. 우리가 생각하면 참 별 싱거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싱거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일본의 역사의 주체가 됐더라면 지금 우리 비극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리도록
우리가 일본 내에 한국을 잘 알고 한국 침략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된다. 그것이 반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해하고 과거를 잘못 뉘우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 이 전략이 사실은 현명한 전략인 것이다. 실속 있는 전략인 것이다. 그 한류 열풍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려면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국악이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대중들이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서양 것이 들어오고 현대 것을 좋아하지 옛날 것을 자생할 수가 없거든. 그 팬들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류라는 건 한국의 문화지 하리우드 문화를 갖다가 보세 가공해가지고 아시아 버전 만들어서 간다면 그건 한류가 아니지. 제2의 할리우드지. 진짜 한류가 되려면은 아까 대장금 얘기했듯이 또 서편제 와서 외국에서 인기 끌듯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편제의 경우에 노래도 좋고 연기도 잘하고 다 공감하면서도 외국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노래를 위해서 막 눈을 뭐 하고 뭐 이러는 게 영 또 춘향전을 보여주면 세상에 어머니가 딸을 막 방에다 넣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다.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는가. 이거는 우리 국악이나 전통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건 국가나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런 장치는. 그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 한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맛. 도저히 할리우드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 그 유니크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only one. 이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잘 그걸 보편적인 문화로 다듬어서 세계에 내놔야 되느냐. 난 늘 생각하는 것이 판소리가 외국에서 할 때 나는 가슴에 조마조마한 게 난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판소리의 내용을 잘 모르면 프롬타 같은 거 복잡하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저게 왜 저렇게 청승 떠는 건지 저거 왜 우는 건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내는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판소리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막 처리하고 뭐 프롬프트 같은 거 이게 나오고 해봐야 전달이 안 되는데 일본 애들은 어떡하냐. 노 할 때 여기다 껴. 이 리시버를 딱 끼면은 사이사이에 나직한 목소리로 지금은 춘향이가 뭘 이룬 애인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대목인데 이것은 우리 그 춘향전 12마당 중에서 이 마당이 제일 뭘로 하는 거고 옛날 누가 했을 때는 이 대목에선 반드시 무슨 참 흐느껴 울고 뭐 박수를 쳤고 여기는 무슨 쪼고 뭐 진양점은 진양쪼고 이거 전부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같이 처음 노를 본 사람도 노 갖고 또 해서 노를 봤는데 딱 끼고서는 전부 보니까 한 번 보고 나오니까 난 전문가야 벌써. 아 일본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는 슬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올리는 건 즐겁다는 뜻이구나. 일본의 노는 머리 하나 딱 숙이고 올리는 걸로 감정 표현하거든요. 한 발짝이 천리라고 이게. 두 발짝 가면 막 이 천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건 전진하는 거다. 아 저건 후퇴하는 거고 지금 저거 슬퍼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그 해설을 듣고 장면을 듣고서는 보니까 그렇게 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소리를 그런 장치나 그런 것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판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장치를 통해서 알려주면은 그 관객들이 박수가 2배, 3배로 나올 것이고 자기네 애들의 그 노래하고 판소리의 우수성이 비교를 해보면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되면 팬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한류를 지속시키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동하듯이 그렇게 해준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해준다.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판소리 팬들도 있지만 외국 사람이나 똑같아. 뭔지 몰라요, 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 오늘 젊은이들에게 판소리의 맛을 미리 여긴 한 데다 탁탁 떠놓으면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다. 멋있구나.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현대물이나 이렇게 반드시 전통 문화가 아니라도 지속성. 우리는 누가 뭐 해서 된다 그러면은 그냥 남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독창성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큰일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발이 된다. 한국 가발이 아주 질도 좋고 싸다 하니까 한국 가발이 잘 팔렸는데 그럼 딴 장사를 하지. 가발이 팔린다니까 그냥 너도 나도 가발 갖다 파니까는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그냥 1년 안 가서 우리 시장을 버렸단 말이야. 유태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야. 전에는 그 유태인들이 잡았던 건데, 야, 우리 같으면 10년 팔 수 있는 것을 1년에 망쳐놨구나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류도 일본에서 우리 영화가 된다 그러니까 막 그냥 갖다가 넣어놓으면 우리 드라마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봐가지고 시청률이 낮아지고 보통 일본에서는 15%면 최고 정도 돼요. 아주 많으니까 채널이. 그런데 이것이 뭐 12자릿수 미만으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계속하면은 누구도 한류는 다시 식상이 나서 안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퀄리티 높이고, 그럼 누가 해야 되냐? 나는 기업인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광주나 예술의 고향 하뇨 거기가. 그러면은 정말 애향심을 가진 사람이면은 자기 기업체에다가 축구, 사카도 있고 농구도 만들잖아. 그것식으로 정말 이게 한류로 키울 수 있는 말이죠. 제2, 제3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스폰서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마치 축구나 농구 단을 만들어서 하듯이 한류의 제2, 제3의 한류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세계적인 배우가 되겠다. 지금 스폰서 있어요? 막 키워주는 사람 있어요? 네, 매니저. 아니 매니저 이런 거 말고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런 건 없어요. 딱 그렇게 지금 와가지고 딱 난 이 사람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축구단 하듯이 우리 판소리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앞으로는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이익과 이윤을 문화에다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해서 아주 질 높은 것을 해가지고 돈 들인 만큼 돈을 꺼낼 생각 하지 말고 버릴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반드시 앞으로는 문화상품은 문화산업은 보통 제조업보다도 많은 걸로 들어오는 게 보아봐요. 보아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중국어 다 배워가지고 가서 인터뷰할 때도 일본말로 하고 가서 뭐 다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서 1인 기업이라고 그러자는 거예요. 혼자 벌어버리는 게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들인다.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문화계에서는 영세하니까 기업이 더군다나 그 자기 마을이나 자기 그 출신들에게 가장 촉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그 연고지에서 길러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보내서 한류붐을 만들자.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잘만 하면 문화가 큰 힘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끝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생님처럼 젊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젊은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70대라고 그러면 일본에서도 놀라고 한국에서도 놀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에 몰두하면 시간이 멈춰요. 정말로 절실하게 그걸 원해가지고 막 무슨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음악이면 음악에 막
몰두하고 춤이면 춤에 막 몰두하고 지금 연령보다 젊게 보잖아. 그렇게 판소리면 판소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온 몸을 바치면은 시간이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지팡이를 만들자. 그래서 지팡이가 될 나무를 막 구하러 다닌 거예요. 온 숲을.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정말 기가 막힌 재료 하나를 얻어서 딱 변했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더라 이거지. 지팡이 요거 하나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걸 최고로 깎아야 해서 막 깎고 다듬었어요. 그랬더니 100년이 지나더라 이거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데다가 여기에 장식할 보석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리고 보석을 찾아 다녔어요. 그래서 보석을 탁 지팡이에다 꽂으니까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를 끝없이 추구하고 뭘 하면은 시간이 멈춰지고 시간이 사라진다.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시간도 먼 데서 멈춰선다. 그러니까 몰두하고 자기가 정말 하기 좋은 것에 대해서 온 열정과 이걸 바치면은 젊어진다. 그 증거로 내가 왜 이렇게 젊으냐 하는 얘기가 그럼 당신은 뭐에 몰두했냐? 내가 지난 1년 동안 일본에 가서 20대는 아니다. 한 40대, 50대의 그 연구원들 사이에 함께 껴서 일본에 1년 동안 연구소 생활했거든요. 내가 밥해 먹으면서. 그 슈퍼에 가서 막 계란 사다가 내가 밥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 사람이 한국에서 장관도 사람이고 집에 가면 막 자동차 뭐 그냥 집도 막 좋은 집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고 직장도 뭐 최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일본에 이 총구석에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걸어 다니고 막 슈퍼에 가서 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정을 해요. 불쌍하다고. 왜 그런가 하면 아유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저렇게 여기 와서 좀 한국에서 살기 뭐 하니까 여기 와서 사나. 그게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뭘 해보겠다 하는 열정이 없으면 그 고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거기서 설거지하고 그러겠어요. 1년 동안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야 읽을 수 있는 책, 거기 가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1년 동안을 혼자 살았던 거예요. 그 1년 동안은 완전히 시간이 정지됐던 거예요. 그리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더 젊어졌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편하게 살고 그냥 뭐 귀찮아서 막 잠이나 자고 이랬으면은 내가 아마 더 늙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쁜 꿀벌은 슬픔을 모른다 하는 식으로 뭔가 그냥 범내에 쌓여서 바쁜 거 말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지면 시간은 정지하는 거다. 이게 미용술이고 이게 젊어지는 거다.